지하방에 새들어 사는 부인 김 씨와 두 자녀 등 3명과 함께 방 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기도해 심지어는 뛰어오른 전셋값 때문에 고민하던 20대 여사원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집세를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자신의 부모 앞으로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판자촌, 달동네, 단칸 새방에 살던 사람들의 잇따른 죽음. 집값은 뛰고 살집은 부족해지면서 삶의 위협을 받게 된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1년에 불과했던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도 이때였죠.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소득 수준만 보면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우리 삶은 주거 고통에서 벗어났을까요? 올해 4월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전세가는 9억 원, 매매가는 15억 원대였습니다. 현재 시세는 20억 원. 전세를 끼고 6억 원을 투자해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벌써 5억 원을 번 셈이죠. 지금 팔면 취득세, 양도세를 내도 2억 원 이상 남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는 요즘 날개를 달았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갭 투자 표적이 됐습니다. 올해 2월 13억 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시세는 17억 원이 됐습니다. 거래 당시 전세가는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 갭 투자로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남죠. 역시 지금 팔면 가만히 앉아서 2억 원 넘게 벌 수 있습니다. 급 나와라 뚝딱,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눈이 번쩍 뜨일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 그냥 전세를 끼고 집을 샀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저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집을, 좀 저렴한 집을 또 사게 되고, 일단은 지금 50% 정도 수익을 났다고 볼 수는 있죠. 정부가 갭 투자를 막겠다며 올해 10월 대출 규제를 강화한 뒤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지금 부산하고 일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규제에서 풀렸고 더 적은 금액으로 어쨌든 지금 사놓으면 언젠가는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전세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적은 금액으로 1억, 2억 정도, 아니면 7천만 원 이 정도 선에서도 많이 투자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음먹게 되는 걸 인지상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시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의 올해 8월. 주택거래 중 40% 이상이 갭 투자였습니다. 직장인들이 지금 다 아파트 얘기만 해요. 왜냐면 자고 났더니 돈이 계속 가격이 오르거든요. 좋아짐이 생기죠. 왜냐면 저 집을 내가 샀어야 됐는데라는 뭐 그런 거? 약간 로또 같은 그런 기분이죠. 이러한 일관된 시장 안전 정책의 추진으로
갭 투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선수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었는데 가능해요? 갭 투자 같은 게? 4천 정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빌라 중에서 지금 역세권에 저희가 괜찮은 매물 하나 있는데 지금 논현동 쪽에 있고요. 갭 투자 한 1,000만 원 정도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제가 명함 하나 넣어드릴게요. 원래 보여주시려고 하는 물건은 어떤 거였는데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80%가 나가고 있고 금리가 비싸졌어요. 전세는 비싸도 여기는 강남이니까 비싸도 다 들어와서 이제 일단은 맞춰지거든요. 근데 세입자는 맞췄는데 투자자금이 없는 거죠? 지금 전세자와 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강남 서초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TV에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동네잖아요. 하지만 집을 사서 갭 투자를 하면 집주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집에서 남의 집살이하는 세입자도 있죠. 이 동네 전세 세입자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건물들이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죠. 임차인들 피해는 약 800명 정도로 예상되고요. 보증금 피해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갭 투자 피해는 이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임대 건물 10개 동 세입자 500여 명도 피해를 받습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거기다 은행 대출을 껴가지고 또 건물을 짓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전세금 받아서 그 돈에다가 은행 대출 껴서 또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임대 사업을 한 거예요. 원룸으로. 피해자들이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출 받아서 한 건데 그 대출 받아서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던 그 돈을 지금 이제 못 받게 생긴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이제 쫓겨나면은 돈도 못 돌려받고 집을 다시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거죠. 죄송한데 혹시 여기 세입자 되시는 건가요? 예. 갭 투자 피해 때문에 그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KBS인데요. 임대차 보증금 다 못 받아서 지금 건물 경매에 넘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단체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전세고 한 5천에서 8천 사이, 그리고 좀 투룸 같은 경우는 1억 4천에서 1억 8천 정도 있습니다. 경매 가면은 뭐 다 폭파되는 거죠. 뭐 이제 임차인들은 자기 보증금 다 사라지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갭 투자. 잘 되면 좋을 수 있겠지만 남의 삶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인 거죠. 만약에 이제 전세가가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매매가가 하락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사실 자기 현금이 많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전세가가 1,000, 2천만 떨어져도 이 사람이 이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경매나 이런 걸로 그냥 나자빠질 수 있는,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원, 익산, 청주, 경기도, 서울 등 대규모 갭 투자 피해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피해 접수를 받으면서 확인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중개 과정에서 뭔가 이 임차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들이 제공이 돼서 혹시라도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듣고 심사숙고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갈지 말지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10명 있다. 그러면 총 10명의 계약 형태, 전세냐 월세냐, 총 보증금은 얼마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몇 평인 거죠? 23제곱미터, 7평 남짓. 갭 투자 피해자가 6,500만 원에 전세 살고 있는 원룸도 따지고 보면 그리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보시는 건물은 공동 취사를 하게 돼 있어요. 개인 취사를 하면 안 돼요.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보면은 저희가 딱 보면 싱크대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제 세면대라고 하고 가스레인지 같은 거는 애초에 놓지 않고 다 다른 데 가도 다른 원룸들도 다 고시원 등록돼 있어요. 원래는 집이 아닌 뭐 학원으로 혹은 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래야 주차장이 적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거 품질도 관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 집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집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이걸 세를 놓는 사람에게 다 가는 방식이 되었던 거죠. 저희가 가본 집은 이제 옆으로도 쪼개다가 위아래로도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쪽방이 서지도 못하는 그런 쪽방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서도 그런 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면 천장에 머리가 닿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집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제 막 쪼개고 위아래로 쪼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잣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그런 불법 쪼개기 된 원룸에 살고 있게 된 거죠. 부동산 시장의 맑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사는 부동산 광풍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금리 인하까지. 그런데 집값만 요동친 게 아닙니다. 뛰는 집값에 세입자가 곤란해졌죠. 원래 집은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거거든요. 부담 가능한 가격과 그다음에 적절한 품질의 집이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죠. 지난 국감 때 박홍근 국회의원이 낸 자료는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3억 미만 전세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라도 더 비싼 전세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있는 자산을 가지고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장시간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면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몰리고 있다. 빚을 지든지 삶의 질이 떨어지든지 그런 양방향에서 선택하라고 지금 강요당하는 그런 형국이다 볼 수 있겠죠. 통계를 봤더니 우리 국민들의 이 평균 거주 기간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10년 2개월 됩니다. 근데 전세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3년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전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60%가 2년 이내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주거 이동률이 최고 1등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 집 없는 그 소름, 무주택자로서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메뚜기 신세처럼 자주 이전을 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그러면 내가 돈을 어떻게 무리하게 마련했으라도 집을 마련해야겠다,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상황인 것이죠. 하루에 왕복 4시간은 기본. 출퇴근길, 등하굣길, 매일 되풀이되는 생활에 익숙해져서일까요?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의 이런 풍경.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죠.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2시간? 버스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통근이나 통학하는 사람은 160여만 명. 이 가운데 광역버스 이용자는 22만 명에 달합니다. 2시간 20분 정도. 편도.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동부 간선도로를 통하여 서울시 내외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요즘 서울에서 새 아파트 분양 소식만 들리면 모델하우스마다 북새통입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집값은 다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기세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싸잖아요. 어쨌든 분양가가.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를 20년이 넘게 그걸 느끼니까 진작 사놓을 걸. 지금 계속 오르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은 일부고, 그래서 나 몰라라 신경 끄고 월세 전세 살겠다 마음먹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또 올려달라면 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가진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2년 받아죠.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세입자는 같은 돈이면 눈높이를 낮춰 집을 옮겨야 하죠. 그런데 전세 계약, 왜 2년마다 재계약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됐나요? 일본의 부동산은 버블 경제 붕괴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권은 얘기가 다르죠. 도쿄 도심의 경우 버블 붕괴 직전 최고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まあ、私自身は名前は渡辺平と言いますけれども、マンションを作っている会社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業務推進部という部署の部長をしております。主な仕事というのは経営企画であるとか市場調査であるとか新しい賃貸住宅の企画という先に及びます。この部屋で18万円ぐらいかな、1ヶ月で。日本人のその働いている人の、若い人の基本的な所得っていうのは1ヶ月のお給料が20万円から30万円と言われてますから、若い人では住めない。ですから1ヶ月の所得が40万円から50万円ある人でないとなかなかここは住めないですね。 일본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죠. 하지만 도시 인구는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는 줄고 빈집이 많아졌지만 도쿄 등 대도시의 임대주택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값도 뛰고 있죠. 일본은 인구의 40% 정도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大体20年ぐらい前までの話になりますけれども、大学に通っている間は賃貸住宅に住んで、大学に通って大学を卒業して企業に就職をしたらしばらくは賃貸住宅で生活するんだけれども、結婚して子供が生まれたら分譲住宅を購入するというのが一般的でした。でところが現在の場合はですね、賃貸住宅のまま
その大学に通っている間は、賃貸住宅に住んでるんですけれども、一番大きかったのは30年前に経済が非常に悪化したことですね。それは日本の経済が一気に悪化をした。ただ仕事をしたくても仕事の募集がないという時期が長く続いたということが一つ大きな背景にあると思いますね。일본의 임대차 계약은 차지 차가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차지, 땅을 빌리고 차가, 집을 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주택과 상가 건물을 따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借地借家法は1992年に導入された法律です。これは、土地の賃貸借ですとか建物の賃貸借に関して、貸主と借り主との、権利関係を定めた法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で、実はこれはできたのは1992年ですが、それ以前にもそれ以前の借地法とか借家法といった法律もありまして、その一部を改正する形で、新しい法律に、置き換わったという位置づけのものでございます。もともと旧法ができたのは戦前大正時代の話です。当時は戦前でして日本は徴兵制度を敷いていました。それで男性が徴兵で取られた後にもですね、その家族が安心して借地や借家の中で住めるように、借地人借家人の権利を守ったというのが元々の法律の趣旨でした。韓国では事業用の賃貸でも住居用の賃貸でも2年ごとに更新がなされて、でその時に借り主が入れ替わるということが一般的だと聞いていますけれども、日本の場合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日本の場合も賃貸契約は主に2年ということ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借り手が希望しない限り多くの場合はそこを借り続け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日本における借り手は同じ部屋に長く住んだり、あるいは事業者が長く事業を続けたりすることが一般的です。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you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lo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일본에서 전통 있고 오래된 가게를 찾는다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기본이 40-50년. 그러니 가게 주인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자랑처럼 말하기가 쉽지 않죠.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도쿄의 이 가방 가게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今年で創業112年目になります。1907年にこの地で開業いたしました。土地の件ですけどね、ここは地主さんがいますから、やっぱり一つの店で老舗っていうのは一つの店で一箇所で長くやることがお客さんに信頼される、信用されるのれ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시게오 씨의 가게. 지금은 아들이 대를 이어 장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明治40年、1907年、カバンと袋物のお店で、これが、その頃のお店の。ここは昭和3年創業なんですか？そうですね、はい。ずっとこの場所で。そうです、ここで、はい。つないであるんです。4代目ですね。ここは駄菓子屋がメインなんですか？お大福とか、お中とかおまんじゅうが、はい。
상점 안 진열장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개업 당시 사진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昭和3年創業なので91年目になります。そしてこの商店街通り最も古いお店なん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一番古かったお店が先日辞めちゃったのでそうなるかと思いますね。はい。 맛집 중에 맛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떡가게인데요. 항상 주문하는 손님들로 긴 줄이 만들어지죠. 私は嫁いでもうかれこれ20年ぐらいになりまして、こちらの店舗は創業80年を越しておりますので、私どもが3代目になっております。長年その味を求めていらっしゃるお客様たくさん来ていただいて、おかげさまで繁盛しております。일본 사회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갑이 세입자, 을이 집주인이죠. まず今は工事中の物件になりますけども、70代の男性が住んでおりました。で明け渡しを求められまして、結局相手方に弁護士がつきまして、4万円の家賃で住んでおりましたところ、早期に出ていただけるならば、50万円でどうかという提示がありました。しかし50万円では本人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組合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ので、そこと一緒に相談をした結果、最終的には4万円の家賃に対して50ヶ月分以上の220万円という提示がありました。この提示は普通に考えてもかなり高額のものでして、弁護士と家主が言うには早期に取り壊した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もし早期に出てくれない場合は裁判にすれば長期化して、立ち退きを有効に認められるかどうかも分から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高額にして早期に出てくれるならということで合意に至りました。 이쯤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러면 일본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을 받죠? 우리에겐 낯선 일이지만 일본에는 집주인과 땅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지주가주협회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大家さん側も非常に自分のものなのに自分の好きなように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で憤りは感じてるのは事実なんですけど、日本だとその法律がもうそうなってきてしまってるんで、致し方なくですね、そこに従うしかないと。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KBS担当記者のユウと申します。 이 때문에 2000년 일본은 임차인 위주의 차지 차가법을 손봐 임대인의 권리를 확대했죠. 적어도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기간을 정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정기 차가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例えば東京の中心街にあるような高い大きなビル、そういうところでビジネスをやりたいっていう人に対しては大家さんの方はここは期間が満了したら終わる借家ですよ、それでもよかったら借りて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をしました。例えば東京の六本木ヒルズですとか、丸ビルとかミッドタウンとか大きな有名なビルですね。でそういうところでは入りたい人とても多いです。でそこで商売をやります。ところがそれはやはり高い家賃も払えないし期間が満了すると怖いとか、あるいはそういうところにそもそもなかなか行きにくいっていう人は少しレベルが下がって古いビルであったり小さいビルであったりするけれども期間が満了してもずっと続けることができる。はい、借借家人組合です。できれば契約書とかお持ちいただいてですね、その大家さんのなんか言ってることのなんか文書とかお持ちいただいてご相談に応じたいと思いますので。
혼자 사는 이 남자는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집을 비워줄 처지가 돼 차지 차가인 협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マイホーム業者に売ってしまったようなんです。まあ20年住んでたんですけど、家主がなんか破産をしてしまったみたいで、でマイホーム業者に売ってしまったようなんです。でそのマイホーム業者からあと2ヶ月で出て行ってほしいと言われて、そんなこと言われても突然言われても私も困るので。わかりました。契約書はまだ継続してるんですか、まだ契約の途中なんですか。今年の3月に更新しました。3月に。いやもう契約でね、少なくとも2年契約はもう継続してるわけですから、家主は契約の途中にですね出ていけってことは契約違反なんで。できないんですか。明け渡しはできない、請求はできないので。家主さんはその事業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借家人を立ち退かせてもっと高いビルを建てたいとかっていう希望は持ってるでしょうけど、やっぱりそれは賃借人がそこで生活しないとですね生きていけないという場合には賃借人の権利を守るというのは今の法律っていうか裁判でもそういう権利は守られていると。やっぱり基本的な人権としてやっぱり住まいっていうのは守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思うんで、大家さんの立場ももちろんありますけど、やっぱりそれは住まいの権利はやっぱり基本的に守っていくっていう立場の上で大家さんと権利調整していくしかないんじゃないかと。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세간의 관심을 몰고 다니는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지난 여름 서울 시내에서 안젤리나 졸리와 아들 매덕스의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졸리의 깜짝 방문. 아들 매덕스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길 원했고 살집을 구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졸리의 한국 방문에 더 화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졸리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세 계약을 하면서 한국의 전세 제도에 반했다는 거였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전세라는 개념은 정말 독특해서 진짜 공짜로 살다가 나가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잖아요, 전세제도.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거는 그냥 돈 거저 살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My name is Gregory Ethart. I'm living in Korea since 2008, so about 11 years now. And I live with my wife and my two children. My son is 12 and my daughter is 8. 미국인 이튼의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Everything here is unique. Yeah, because nobody does bacon like this. 한숨 돌린 식당 식구들. 오늘 화두는 얼마 전 이사한 이튼의 새집 이야기입니다. How many rooms? Well, it's technically 4 bedrooms. 4 bedrooms? But the two rooms for the kids are like they took the middle wall out, so it's one big room. And then there's master bedroom. You're very rich. Rich man. And then there's an office. He's very rich. My house, 1 room. Just 1 room. Just one. Don't have 전세. U.S.?
No. I thought it was weird. I thought it was weird because I'm like, I don't understand how you can just give a big money, and then at the end you get it back, and then you don't pay anything in between. So what are you paying? You know, I mean, you're paying monthly expenses, but they get to hold the money and make some money off it. But I don't know how much money they can make off of the big money for like 1 year, 2 years, usually 2 years. 미국인 이튼. 한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잘만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는 걸 알면 놀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요. 결국엔 당신은 찾을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 청년주간, 신촌에선 축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관련 정책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였죠. 지금 서울에 이미 5채 중에 한 채는 등록임대주택입니다.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한번 알아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들에게 집은 취업 이상으로 절박한 현실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월세 단독에 살고 있어요? 월세 주택에서 만약에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을 정부에 등록했으면은 여기 계신 분께서 4년, 8년까지 더 살 수 있거든요. 만약에 2년 계약을 해도? 요청하면은 거절할 수 없어요, 집주인께서. 근데 등록임대주택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확인할 수 없으시죠? 공무원들의 깜깜이 행정을 탓해야 할까요? 그나마 있는 세입자 보호 정책도 유명무실합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련해서 사실 제도가 시행돼서 많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는데 서울의 집이 280만 채인 걸 고려하면 그리고 그중에서 임대주택, 그러니까 자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보면 160만 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5만 채나 등록돼 있다고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빌려서 쓸 수 있는 주택 중에 29%나 등록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기엔 그런 주택이 내 주변에 있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인 거죠.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금 큰돈이 오가는 아파트 전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에 살아도 편히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소박한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집이라고 하면 자신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집이 2년마다 떠나야 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집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그것을 그냥 용인해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야만 그 자신의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도 이것은 집이기 때문에 되게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제출된 관련 법안만 해도 40여 건에 이를 정도죠. 핵심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승을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2년마다 이뤄지는 전세 계약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리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한때 참여연대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남근 변호사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죠. 대도시에서 임대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뉴욕의 경우는 월세 한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임대료 규제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임대료 30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돈을 많이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 바람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나라마다 해법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등록 사업을 확대했던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임대사업 등록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4년에서 8년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대가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몰아줬죠.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해줬습니다. 확대 시행 1년여 만에 등록 임대주택은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임대인에게 꽤나 수시타산 맞는 정책이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정책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는 거고 정책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임대사업자들은 온갖 특혜들을 받고 많이 혜택을 받은 반면에 있어서 막상 그게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임차인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에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내가 그 등록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지 내가 8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했죠. 정부 주거정책의 기본은 주거 안정입니다. 세입자가 원한다면 오랜 기간 적정한 비용 부담으로 살 수 있어야 하죠. 독일 베를린시가 올해 10월 이런 사회가치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에 베를린시 정당들이 합의한 겁니다. 베를린시는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2배 이상 폭등했죠. 베를린 시민이 소득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려워진 겁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Das Eigentumsrecht gibt aber keinem. Gerade beim Eigentumsrecht steht ja auch schon in der Verfassung, das Eigentum verpflichtet und seine Schranken quasi auch an den Rechten der anderen findet. Und in diesem Spannungsverhältnis muss man das Eigentumsrecht sehen. Und gerade im Bereich Wohnen hat sich das Recht der Eigentümer in einer Weise zu Lasten von Mietern und Mieterinnen, also Menschen, die eine Wohnung brauchen. Das gehört zur Daseinsvorsorge. Das sind so so Basics, könnte man sagen. Also das Eigentumsrecht hat sich auf Kosten dieser Menschen entfaltet und es ist nur richtig, hier eine Grenze zu definieren. Das Eigentumsrecht wird ja an vielen Stellen eingeschränkt.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임대료를 제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Den Mangel an Mietwohnungen, den haben wir bereits. Deswegen hat Berlin ja auch in den letzten Jahren eine sehr umfangreiche Neubautätigkeit aufgenommen. Wenn man sich den Mietendeckel, kann man jetzt in dem Sinne keinen Wohnungsmangel bekämpfen. Das ist aber auch nicht das Ziel des Mietendeckels. Wir müssen gleichzeitig auch Bestandsschutz betreiben und uns auf die Mieter und Mieterinnen konzentrieren, die schon wohnen und die einfach ihre Wohnung auch weiterhin bezahlen müssen. Das ist das Ziel dieser Mietengesetzgebung.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방식입니다.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일부 비슷한 주거 방식이 있지만 보편적인 형태는 아니죠. 국내 학자들은 전세 기원을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던 사회 여건에서 찾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데서 사냥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오래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동안 토지에만 이제 적용했던 토지 전당 제도가 가옥에도 이제 적용이 돼서 가사전당이라는 제도로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 정도에 오면 전세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제 전환이 돼서 본격적으로 어떤 계약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06년) 이제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이전 조선 통감부 시절부터 1938년까지 조선의 이제 근대적인 법제의 도입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의 풍속, 법제, 민속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진 이제 관습조사 사업이 있는데, 그 관습조사 사업의 이제 과정이나 결과물로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관습조사 보고서입니다. 전세에 관한 부분은 3책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전세의라든지 전세 절차, 그리고 전세의 효력, 전세의 특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집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진 거래죠. 이런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개화기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상업이 많이 발달하는 항구에서 그러면은 많은 물건을 사다가 많이 팔아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일부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해서 상업 활동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거죠. 1970, 80년대 한국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 때에도 전세제도는 문턱 높은 은행을 대신해 목돈을 만드는 금융의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업체 사장님과 자영업자들의 돈줄이 된 겁니다. 당시 은행 대출 이자가 20%가 넘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집주인은 이자 없이 돈을 쓰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두가 이익인 거래였죠.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세제도가 했습니다. 예, 전세제도가 깡통 전세나 갭 투자가 생기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도 있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라면 취약계층일수록 사실은 전세를 통해서 자기 자산을 좀 더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전세제도가 확 오르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2년을 있는 이 전세 기간을 좀 더 보장한다든가, 이런 방식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세 대출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죠. 불과 3년여 만에 말이죠.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들은 임대료가 오르면은 또 전세 가격 전세 대출 해줄게, 월세가 오르면 또 하다못해 월세 대출까지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빚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는 대책을 쓰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대출도 지금 100조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경제에도 부담을 줄 정도로 커져 있는 상태이고요. 집주인이 시세 차익을 즐길 때 세입자는 더 큰 빚쟁이가 된 셈이죠. 2015년 이후로 박근혜 정부 이후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박근혜 정부에서 폈잖아요. 근데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빚내서 세 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역대 정부가 미루고 미뤘던 서민 주거 안정 정책. 지금이 적기란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세 시장이 안정될 때 해야 한다는 이유인 거죠.
갭 투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갭 투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공급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세입자였던 사람이 지금 자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 수요도 지금 어느 정도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제 안정화되어 있을 때 전세에 어떤 그 지원하는 그런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 임대료를 임대인이 올리고 싶어도 시장 상황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못 올리는 거거든요. 매물이 많은데 내가 그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린다고 하면은 이거 안 나가죠.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가 좀 가장 잘못하는 부분은 모든 정책이 어떤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거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전세가가 들썩이는 걸 생각하면 전세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전세난이 아니다라는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 선택할 폭이 많냐 적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전세난이 있을 때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물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건이 어디 아파트를 가든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일부 어느 지역만 몇 군데만 뭐 조금씩 이제 매물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 조금만 발을 넓혀보면 매물들이 흔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국회는 전월세 상한제를 빼고 계약갱신 청구권만 도입하는 걸 논의 중입니다. 수레 두 바퀴라며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소리는 묻혀버리고 있죠. 주거 불안에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는 지 올해로 꼭 30년. 이제 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요?